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를 찍은 역사적인 11월 첫 거래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 고지를 넘어서며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름폭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무려 가장 컸습니다. 4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오던 개인은 오늘도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그야말로 풀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대급 불장을 이끌고 있는 건 국내 시가총액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증권가에선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단순히 업황 회복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의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분석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목표가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0% 이상 급등하며 62만 닉스로 자리매김한 SK하이닉스는 투자자들을 또 한 번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SK AI 서밋에서 향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 커스텀 HBM 등 차세대 기술 라인업을 전격 공개한 SK하이닉스. 내년부터 7세대 HBM4E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9년에는 HBM5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새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오늘 열린 SK AI 서밋에서 단순한 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난 더 높은 수준의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를 새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곽 사장이 공개한 새로운 메모리 전략은 커스텀 HBM, 즉 고객 요청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입니다. 기존의 AI 시장이 범용성에 집중되었다면 커스텀 HBM에서는 고객의 요청을 반영해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오픈AI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사들의 HBM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만큼 SK만의 맞춤형 제품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HBM4 16단과 커스텀 HBM4E를 출시하고 2029년부터 2031년까지 HBM5와 HBM5E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디램과 낸드 역시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산업 자동화 등 여러 분야의 요구에 맞춘 AID, AIN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파트너사들과의 협업도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HBM뿐만 아니라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AI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픈AI와는 고성능 메모리 공급을 위한 장기 협력을, TSMC와도 차세대 HBM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SK는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쟁이 아닌 효율의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AI가 스케일 경쟁이 아닌 효율의 경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4,000선을 넘어선 코스피가 오늘 4,2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세에 따라 시중자금이 빠르게 증시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6,51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은행에 머물던 대기성 자금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약 22조 원 감소했는데요.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한 단기 대기성 자금입니다. 이 자금이 줄었다는 것은 이 시중 유동성이 예금에서 빠져나와 투자성 자산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한 달 새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담대로 충당하지 못한 자금 마련 수요에 더해 비투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10월은 가계대출 규제 영향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을 빠져나간 자금은 증시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86조 원에 달하는데요. 1986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10월 중순 8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후 열흘 만에 5조 원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개인 투자자들도 증가하고 1억 원 이상 베팅하는 큰 손도 늘었는데요. 대형 증권사 5곳의 신규 계좌 개설 건수는 9월보다 38% 급증했고요. 코스피에서 1억 원 이상 주문도 하루 평균 3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9월보다 52%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시장 지지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지수 상단을 최고 5,000포인트까지 줄줄이 상향했고요. JP모간은 강세 장시 6,000포인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고객들의 뭉칫돈이 증시로 향하자 은행들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0.1%포인트 인상한 건데요. 예금 이탈을 막고 연말 유동성 지표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증시 화랑의 온기가 IPO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기상어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더 핑크퐁 컴퍼니가 AI를 앞세워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새로운 IP 베베핀의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과 AI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상어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더 핑크퐁 컴퍼니가 AI 기술과 차세대 IP로 5천억 원 몸값에 도전합니다. 아기상어에 이어 선보인 호기, 베베핀이 잇따라 흥행하며 2022년 별도 기준 718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77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 9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영업이익은 188억 원으로 371% 늘었습니다. IP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 캐릭터인 핑크퐁 유니버스의 비중이 지난 2017년 기준 100%에서 지난해 76%로 내려갔고 대신 새로 출시한 베베핀의 비중이 14%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베베핀은 아기상어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신작 개발 주기 단축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신작을 지금 3년에 하나 정도 하고 있는데요. IPO 자금을 통해서 2년에 하나, 1년에 하나 속도 증가하는 데 쓰는 게 제일 큰 활용처고요. AI 기술은 회사의 또 다른 성장축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다국어 성우 더빙 과정에 AI 음성 합성 기술을 적용해 한 명의 성우가 여러 언어 버전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여러 명의 성우를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시켜서 변경하는 작업은 현재에도 저희가 콘텐츠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는 한 명의 성우가 다양한 다국어를 구현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이번 상장을 통해 200만 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는 32,000원에서 38,000원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5,453억 원으로 이달 6에서 7일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18일 상장할 계획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아기상어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AI 기반의 콘텐츠 혁신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한 오늘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역대급 불장의 온기가 코스닥 시장에 아직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국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는데요. 시장의 바람대로 연말부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코스닥 시장도 레벨업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동훈 코스닥 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협회장님 나오신다고 하셔서 이전 자료를 제가 조금 보니까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2000년에 2,800포인트를 넘어선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때는 IT 버블 시기였고 지금은 이 기술 위주로 시장이 탄탄한 모습인데도 아직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얼마까지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스닥이 최근 900선을 돌파한 것은 우리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0년 당시 기록했던 2,800포인트대 최고치와 비교하면 아직 회복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20여 년 전 IT 버블과 달리 현재 코스닥은 AI, 바이오, 2차 전지, 우주 항공 등 기술 중심 산업으로 재편되며 훨씬 더 탄탄한 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지수 등락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코스닥 협회는 성장 기업의 투명성 강화, 투자자 제고, 그리고 혁신 자본이 원활히 순환하는 시장 구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선할 과제도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기관 투자자 참여 제고, 밸류 프로그램 확산 등을 통해 코스닥 기업들이 합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과 장기 자금이 유입이 맞물리면은 지수 회복과 시장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며 코스닥 3000 시대 역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아쉽게도 역대급 이른바 불장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차이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간 격차는 저희 협회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약 66%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익률 격차를 넘어 시장 구조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격차의 원인을 보면 첫째는 유동성의 편중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패시브 투자 확대, 그리고 ETF 자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코스피로 집중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 부족입니다. 국민연금 등 대형기관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여전히 낮고 개인 중심 시장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밸류에이션 할인 문제입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방산, 조선, 원자력 등 대형 수출 산업이 중심이라 글로벌 경기 회복과 환율 효과가 직접 반영되지만 코스닥은 기술 혁신 중심의 중소 벤처 기업 비중이 높아 투자 심리에 더 민감한 구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등 역시 지수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스닥의 본질적 경쟁력과 아이덴티티는 미래 성장성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AI,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성과가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시가총액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입니다. 협회는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그리고 장기 투자 자금 유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스닥이 단순히 중소형주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코스닥의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에서 성장한 알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향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꼽힙니다. 코스닥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코스닥 기업 대표님들께 여쭤보면은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공시 인력 확보, 외부 지정감사 대응 등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결과 R&D와 사업 확장에 집중해야 할 자원이 분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시장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혁신 기업이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재 코스닥 상당수 기업들은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 벤처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사와 20년 된 성숙 기업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은 분명 불합리하죠. 그래서 협회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차등적 제도 운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는 내부 통제, 공시, ESG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제도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 경영을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설계 시에는 해외 기업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전제로 고민을 하고 도입 시에도 가이드 제공을 통해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고용 유연성 확대 그리고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 전반이 사회적 합의하에 균형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협회는 규제와 성장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코스닥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면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겁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 추진하고 있죠?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기금과 공제외 같은 장기 자금의 유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기적인 큰손 자금에 참여야말로 코스닥의 만성적인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회는 유관 기관과 함께 정부의 3가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입니다. 전체 운용자산 중 코스닥 비중을 단계적으로 약 3%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장기 안정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대규모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입니다. 연기금 자금 등을 활용해 기관 중심의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과 체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확대하고 개인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 공제나 배당세 혜택을 늘려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서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협회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스닥이 단순한 중소형주 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 기업 시장 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우리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최근 코스닥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역대급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역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시장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바라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에는 AI,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엔터, 대한민국의 미래 사업을 이끌 혁신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이들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분들께 장기적 안목에서 코스닥 시장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코스닥은 과거와 달리 투명한 공시, 강화된 내부 통제, 그리고 높은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코스닥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좋은 기업을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 결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협회 또한 투자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함께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신뢰가 그 성장의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며 이동훈 코스닥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올해 1%를 밑돌았던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2%로 회복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혁신 성장은 매우 인상 깊다며 성장을 위한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만나봤습니다. First, how much open economies value trade as an engine of growth,
we have to seek ways in which this engine, even in a multipolar world, continues to deliver. When we had a major shift in trade policy in the largest economy, majority of the world has chosen not to retaliate. Trade is like water. You put an obstacle, it goes around it. Change the direction of the water, you cannot stop its flow. The word I would use is transformation. We are in a world in which multiple major forces of transformation are changing the way we interact with each other since 2020. We are in a world of more frequent and severe shocks. So build strong buffers for shocks to come. Think about the unthinkable. Growth in Korea for next year we project it to come close to 2%. Korea can be proud of the achievements in innovation. Is in shipbuilding, it is in agriculture, it is in urban living, it is even in cosmetics. We are also encouraging countries to work on identifying ways to better target the use of public money. And that means not only better targeting so the poorer part of society is to benefit, but also to come up with incentives for the wealthier part to invest more actively to generate more growth. We will have a chance to further discuss with the Korean authorities as part of next year. 해마다 가을 이살철은 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지만 올해는 장사에도 적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이사철 수요가 사라지면서 이미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구와 건자재 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에서 40년째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옥 씨. 가을 이사철 수요마저 사라지면서 김 씨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면 다 돈이니까 이사도 덜 하시니까 덜 나가고 물건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구와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이사를 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자 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대충 조금씩 살아났어요. 건설 부동산 후방 산업들이잖아요. 실시공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쪽이 대상인 좀 바로 찾아올 것 같아요. 11월부터는 이제 이사나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기다려보지 규제 좀 풀릴 때쯤 이런 심리가 더 클 거잖아요. 갑작스런 거래 실종에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 주된 골자가 부동산, 특히 주택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이쪽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장 큰 게 중개시장이죠. 중개사무소뿐이 아니라 지금 인테리어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주택시장 장기 침체 속에 이미 가구와 건자재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까지 덮치면서 당분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실적에 잡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체감하려면 1년은 적어도 있어야 하고 사실 4분기까지도 크게 가격 인상 효과도 이젠 다 빠진 상태에다가 계속 출하량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서 올해 4분기 실적까지는 계속 좀 안 좋지 않을까. 좀 유의미한 절대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내년 하반기 이후는 가봐야 돼. 정부의 무차별 규제가 덮인 현장에선 이제 버티자가 아니라 버틸 수 있을까를 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 환호를 가져올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